아이 데리고 나가. 우리 집안에선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대기업 이사회실에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죠. 의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 입장하십시오. 문이 천천히 열리며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그 순간 방청석 뒤편에 앉아있던 70대 노년의 여성이 몸을 굳히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젊은 남자는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말했죠.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이 회사의 모든 경영권은 제 책임 아래 놓이게 됩니다. 노년의 여성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누구인지를. 20년 전 그녀가 직접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며느리를 대문 밖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날의 아기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회사의 주인이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계신 박순자 명예회장님.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20년 전 대문 밖으로 내쫓으셨던 그 갓난아기요.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2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이번에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2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이었죠. 26살의 젊은 여성 이지연은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시댁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옷차림은 초라했고 아기는 얇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대문 앞에 나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나가. 우리 집안에선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님, 이 아이는 어머님 손자예요. 제발 한 번만 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어. 아들도 없는 마당에 이제 남인데 왜 우리 집에 있니? 더구나 그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인지도 확신할 수 없고.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결혼한 지 불과 1년 만이었습니다. 남편 강태주는 대기업 창업주의 장남이었지만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기술 개발에만 몰두했던 사람이었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회사 일도 안 하고 무슨 연구만 한다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남긴 게 뭐야? 빚만 남겼지. 너가 무슨 도움이라도 됐니?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완전히 외면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죠. 심지어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령인도 시어머니 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지연은 단 하나의 가방과 아기,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연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지연은 친구의 작은 원룸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나서야 그녀는 남편이 남긴 봉투를 꺼내 보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봉투는 민준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절대 열지 마. 그때가 되면 모든 게 준비될 거야.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런 말을 남긴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로 했어요. 봉투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고 아기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 살아남자. 다음 날부터 지연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돌봐줄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낮에는 동네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기는 친구가 소개해준 저렴한 육아 도우미에게 맡겼죠. 첫 달 월급을 받았을 때 지연은 돈을 세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세, 육아 비용,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말문이 트이고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준이의 눈매, 웃는 모습이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연은 중고시장에서 고장난 라디오 하나를 주워왔어요. 버리려고 했는데 민준이가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더니 드라이버를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거 열어볼래요? 지연은 놀랐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드라이버를 어떻게 알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능숙하게 라디오 뒷면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몇 개의 부품을 만지작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선이 끊어졌어요. 이거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문제를 찾아냈어요. 지연이 동네 전파사 아저씨에게 부탁해 선을 연결하자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죠. 그날부터 지연은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남다른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기계와 기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지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수학과 과학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요. 혹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건 엄두도 못 내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꼭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가 무료 과학 교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연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민준이의 재능이 점점 드러날수록 시댁에서 알게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 봉투는 여전히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끔 밤에 그 봉투를 꺼내 보곤 했어요. 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전산 시스템이 해킹당해 모든 성적과 출결 기록이 사라진 거예요. 학교는 난리가 났고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컴퓨터실에 몰래 들어가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백업 서버를 찾아내고 해킹된 경로를 추적해 데이터를 복구한 거였죠. 교장 선생님이 민준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니?
민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그 안의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고요. 교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아기였을 때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걸 배웠어요. 사실 민준이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아이가 자라면서 남편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줬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를 말이죠. 민준이는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닮고 싶어 했습니다. 민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지연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준이가 대성그룹 장학생 후보에 선정됐어요.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대성그룹. 그곳은 바로 시댁이 운영하는 기업이었어요. 지연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대성그룹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국에서 50명만 선발하는 명문 장학 프로그램이에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에 졸업 후 취업까지 보장되죠. 민준이 같은 인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 민준이가 그 장학생이 되면 신상 정보가 회사에 등록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민준이의 존재를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는 그 장학금을 받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은데.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민준이는 다른 방법으로 대학에 갈 겁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저한테 대성그룹 장학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거절하신 거예요? 지연은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는 그 회사와는 상관없이 자라야 해. 엄마를 믿어줄 수 있겠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원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지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더 성장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민준이는 결국 국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그는 학업 성적이 뛰어났어요. 교수들은 민준이를 주목했고 여러 기업에서 인턴십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함께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중고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었죠. 지연은 아들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민준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지연은 안심했습니다. 민준이가 시댁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말이죠.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힘든 삶을 지켜봤고 왜 어머니가 특정 회사를 피하는지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 강태준,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말이죠.
민준이가 2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친 민준이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옷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간직해온 봉투를 꺼내왔어요. 민준아,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열지 말라고 하셨어.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강태준의 손편지였어요. 민준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너를 위해 준비해 둔 게 있어. 첫째, 이 봉투 안에는 아빠가 창업한 회사 지분 증서가 들어 있어. 아빠는 대성그룹을 나와서 독립적으로 기술 개발 회사를 만들었단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몰라. 아빠 명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든. 둘째, 아빠가 개발하던 기술 특허들이 있어. 이것들은 미래에 큰 가치를 가질 거야. 너는 이 특허들을 활용할 수 있어. 셋째, 대성그룹 초기 투자 계약서 사본이 있어. 할아버지와 아빠가 공동으로 투자한 기록이야. 법적으로 너는 대성그룹의 상속자 중 한 명이야. 민준아, 아빠는 내가 복수를 하길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원한다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뒀어. 선택은 내 몫이야. 엄마를 잘 돌봐줘. 아빠는 너희 둘을 사랑해. 민준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지분 증서에는 테크솔루션이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분율은 10%, 작은 비율이었지만 회사가 성장한다면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허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설계, 인공지능 알고리즘, 센서 기술 등 총 15개의 특허였어요. 민준이는 놀랐습니다. 이 특허들은 현재 시점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기술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대성그룹 투자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강대식과 아버지 강태준이 공동으로 서명한 문서였어요. 여기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과 그의 직계 후손은 대성그룹의 지분 5%를 보유하며 경영 참여 권리를 가진다. 민준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까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야. 내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알리지 않았어. 할머니가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민준이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 권리를 찾을 거예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 할게요. 지연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엄마.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받아야 했던 것들을 돌려받는 거예요.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친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퓨처테크.
인공지능 기반 IoT 솔루션 개발 회사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민준이 포함해서 5명. 자본금도 얼마 되지 않았죠.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특허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특허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어요. 스마트 홈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 제품들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났죠.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첫 해에 매출 10억 원을 달성했어요. 2년 차에는 50억 원, 3년 차에는 200억 원.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민준이는 벤처 캐피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영역을 확장했어요.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센서, 의료진단 AI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성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는 조용히 대성그룹의 사업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대성그룹은 전자, 화학, 건설 등 다양한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전자 부문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죠. 민준이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대성전자가 개발하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출시가 계속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대성전자에 제안을 했어요. 대성전자는 퓨처테크의 기술을 검토한 후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퓨처테크는 대성그룹의 공식 협력사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한 발 한 발 그들의 내부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아들의 성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민준이가 시댁과 가까워질수록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를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사 갈 거예요. 엄마 더 이상 이런 좁은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지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20년 동안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 차례예요. 결국 지연은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지연은 새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눈 내리는 날 시댁에서 쫓겨났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민준이는 사업을 계속 확장했습니다. 퓨처테크는 이제 직원 300명의 중견 기업이 되었어요. 매출은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성그룹 내부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부실한 자회사, 방만한 경영, 불투명한 회계. 민준이는 이 모든 정보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민준이의 회사 퓨처테크는 이제 대성그룹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성전자의 신제품 출시에 퓨처테크의 기술이 핵심이었어요. 대성화학의 스마트 공장 시스템도 퓨처테크가 구축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박순자는 보고서를 받아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퓨처테크? 이 회사가
우리 계열사 여러 곳과 거래하고 있다고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최근 3년간 거래액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연간 500억 원 규모입니다. 박순자는 의아했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누구지? 강민준이라는 사람입니다. 31살의 젊은 CEO입니다. 박순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쫓아낸 갓난아기의 이름을 기억할 리 없었죠. 알겠어. 조만간 이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주요 파트너사 대표들을 초청하는 간담회를 준비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한편 민준이는 대성그룹 내부에서 더 깊숙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부 고발자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대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대성건설이 부실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을 어기고 자재비를 횡령하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실을 회장인 박순자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 정보를 정리해서 보관했습니다. 아직 공개할 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퓨처테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가 남긴 테크솔루션 회사도 인수했어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회사였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자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두 회사를 합병하며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IPO 상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퓨처테크가 코스닥에 상장되면 시가총액 5천억 원 규모의 기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상장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성그룹도 투자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독립 경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대성그룹 투자 담당 임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의 협력 관계를 생각하면 민준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력은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분 투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 소식이 박순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 사람 꽤 배짱이 있네. 대성그룹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박순자는 직접 민준이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다음 주 파트너사 간담회에 퓨처테크 대표를 꼭 초청하도록 해. 민준이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초청장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드디어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대성그룹 회장을 만나러 가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아, 괜찮겠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도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예요. 파트너사 간담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준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순자는 70대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그녀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성그룹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냉정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1대1 미팅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박순자는 그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퓨처테크 대표님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민준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순자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민준 대표님이시죠? 젊은 나이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네요. 민준이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그룹과의 협력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표님 성함이 강민준이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가족 중에 대성그룹과 관련 있는 분이 계신가요?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과거에 대성그룹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버님이 누구신데요? 강태준입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태준, 그녀의 아들이자 20년 전에 사고로 죽은 그 사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너가... 민준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강태준의 아들입니다. 회장님의 손자죠. 박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눈 내리는 겨울날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며느리,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던 그 순간. 그럼 내 어머니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연입니다. 할머니께서 20년 전에 집에서 내쫓으신 바로 그 사람이죠. 박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쫓아낸 갓난아기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자신 앞에 앉아 있다니. 너는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민준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머니의 도움 없이요. 박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자신이 그때 내린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하지만 민준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사실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민준이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박순자는 혼자 남아 오랫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과거를 돌이켜봤어요. 자신이 며느리와 손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음 날 박순자는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강민준 대표와 이지연 씨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전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박순자는 조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지연과 민준이의 20년 삶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지연이 공장, 식당, 편의점을 전전하며 아들을 키운 것,
민준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것. 그들이 좁은 원룸에서 20년을 버텨온 것. 박순자는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혈육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박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지연을 만나 사과하기로요. 그녀는 지연의 주소를 알아내고 직접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박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어요. 지연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고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들어가도 되겠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인가요? 20년이 지났어요.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와 민준이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어.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민준이는 훌륭하게 자랐고 이제는 제가 어머님께 고개 숙일 이유가 없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가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아. 다만 민준이만이라도 내가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 애는 스스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의 유산으로요. 박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이의 유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준 오빠는 죽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민준이를 위해서요. 어머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말이죠. 박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 몰래 그런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지연은 설명했습니다. 강태준이 창업한 회사, 특허들, 그리고 대성그룹 지분까지. 박순자는 듣고 또 들어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민준이는 대성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민준이는 대성그룹의 상속자예요. 어머님이 인정하든 안 하든요. 박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손자를 외면했고 그 손자가 이제 자신의 회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박순자는 일어나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준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용서요? 할머니는 저와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았잖아요. 갓난아기와 어린 여자를 말이에요.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다 알아. 민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수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단지 제 권리를 찾을 뿐이에요.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권리. 민준이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남긴 대성그룹 지분 5%, 그리고 할아버지 강대식 회장님이 제게 상속하기로 한 추가 지분 10%, 총 15%입니다. 박순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할아버지가 너한테 지분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장남 강태준의 직계 후손에게 지분을 상속한다고요. 제가 바로 그 후손이죠. 박순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유언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다음 주 대성그룹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신규 대주주 등록 및 이사 선임이었어요. 이사회실에는 주요 임원들과 대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신규 대주주로 강민준 씨가 등록되었습니다. 지분율은 15%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15%는 상당한 지분이었어요. 현재 대주주인 박순자의 지분이 25%였으니 민준이는 이제 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의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민준 대주주께서는 이사 선임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확인했어요. 민준이의 지분 소유는 합법적이었고 이사 선임도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투표가 진행되었고 민준이는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이사회가 열렸어요. 이번 안건은 대표이사 선임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고령을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하되 대표이사는 새로운 인물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사들은 민준이를 대표이사로 추천했습니다. 민준이는 퓨처테크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성그룹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대기업 총수가 된 것이었죠. 취임 기자회견에서 민준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대성그룹을 혁신하겠습니다. 투명한 경영, 윤리적인 경영,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 대표님은 창업주의 손자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나요? 민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지금 대성그룹을 맡게 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민준이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실한 자회사들을 정리했어요. 불필요한 계열사를 매각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대성건설의 부실 공사 문제도 공개했습니다. 민준이는 숨기지 않고 언론에 모든 사실을 밝혔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일부 임원들이 반발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면 그룹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민준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타격을 받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박순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결정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손자는 자신보다 훨씬 용기 있고 정직한 경영자였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는 민준이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민준이는 회장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박순자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참 훌륭하게 자랐구나. 할머니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민준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안 해주셔서 제가 스스로 배운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박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너 할머니를 미워하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워했어요. 오랫동안. 하지만 이제는 그냥 안타까워요. 할머니가 우리를 받아줬다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이미 가족이었어요. 할머니가 부정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봐요. 박순자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고맙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너그러워서.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살 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미움보다는 용서가 더 나은 길이라는 걸 알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대성그룹은 민준이의 리더십 아래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출은 증가했고 기업 이미지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었죠. 민준이는 어머니 지연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성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이사장이었어요. 지연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후회하지 않니?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한 거?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엄마.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엄마가 받았어야 할 대접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지키는 것. 지연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박순자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특히 손자 민준이와 며느리 지연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 모임이었어요. 식탁에는 민준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지연아, 할머니가,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2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과거를 놓으세요. 우리 앞을 보며 살아요.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잖아요.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대성그룹 본사 앞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로비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어요. 강태준 기념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업적, 그리고 그가 남긴 특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개관식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태준은 이 회사의 진정한 혁신가였습니다. 비록 그의 업적이 오랫동안 묻혀 있었지만 이제 그의 꿈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지연은 기념관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박순자도 조용히 기념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들의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지연과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20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혼자 회장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민준아, 복수하지 마. 하지만 내 권리는 찾아라.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지켰어요. 복수하지 않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되찾았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가 어머니 품에 안겨 쫓겨났던 그날도 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의 주인이었고 이 가문의 정당한 일원이었어요.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사회공헌 행사에서 한 여성을 만났어요. 이름은 한서연. 30살의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녀는 대성그룹이 후원하는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의사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행사장을 둘러보던 중 한 아이가 주사를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 아프지 않을 거야. 언니가 마법을 부릴 건데 눈 감고 셋만 세면 끝날 거야. 아이는 서연의 따뜻한 목소리에 진정되었고 주사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민준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녀의 모습에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준이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주사를 금방 맞았네요. 서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인사를 나눴고 민준이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자주 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연도 꾸준히 참여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런 봉사를 하시나요? 병원 일도 바쁠 텐데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자신과 어머니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며 겪은 고난,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을. 서연은 진지하게 들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도 대표님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는 서연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이나 지위가 아닌 그 자체를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민준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연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주말 민준이는 서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왔어요. 지연을 만나자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지연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민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앉아요.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 의사가 된 이유,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연은 서연의 진솔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돌아간 후 지연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너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보여. 민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저도 그래서 좋아요. 지연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네. 선하고 따뜻한. 며칠 후 민준이는 박순자에게도 서연을 소개했습니다. 박순자는 처음에는 긴장했어요. 손자의 결혼 상대를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만나자 박순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연은 예의 바르면서도 당당했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님, 민준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과 할머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를 잘 부탁해요. 이 할머니가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지만 이제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님. 저도 가족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1년 후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에게 청혼하기로요. 그는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강태준 기념관이었어요. 민준이는 서연을 그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여기가 제 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것들이 담긴 곳이에요. 서연은 기념관을 둘러보며 감동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 씨, 저는 아버지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통해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
민준이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당신을 평생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 씨.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고 그 순간 민준이는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해 봄 민준이와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지연은 서연의 드레스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서연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식장에는 지연, 박순자,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과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준이는 단상에 서서 신부 입장을 기다렸어요. 음악이 흐르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먼저 박순자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할머님,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서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렴, 얘야. 그 다음 서연은 지연에게 갔습니다. 지연은 서연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며느리 예쁘다. 서연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서연은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기를 약속합니까? 민준이와 서연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식장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함께 울며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네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서연, 지연, 그리고 박순자.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행복하게 살아라. 이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너희를 응원할게. 지연도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힘들 때 언제든지 기대. 서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할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게 정말 기뻐요. 민준이는 새 여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이제 아내가 된 서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0년 전 그가 어머니 품에 안겨 쫓겨났던 그날은 추운 겨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희망이 가득한 계절이었죠. 민준이는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일 서연이랑 같이 저녁 먹어요. 할머니도 모시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아들.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게. 우리 며느리도 좋아할 거야. 민준이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갓난아기를 안고 쫓겨난 며느리. 그리고 그 아기는 이제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남편이자 아들이자 손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이어지고 사랑은 계속되는 것이었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부당한 대우, 그리고 견디기 힘든 고통.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의로 살 것인가를요. 이지연은 20년 동안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를, 냉대한 시댁 식구들을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미움이 아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보여줬어요. 민준이도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을 무너뜨리고 할머니에게 같은 고통을 돌려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되 미움이 아닌 정의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박순자,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사과했어요. 진정한 용기는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용서하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일까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끈. 하지만 그 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다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끈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 부당함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진 관계가 있나요?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나요? 혹은 찾지 못한 정당한 자리가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20년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갉아먹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정의는 평생의 평화를 선물하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정당한 자리를 찾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쫓겨났던 그날의 눈은 차가웠지만 20년 후 내린 눈은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따뜻한 눈이 내리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